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노보노맘님, 한동훈이 코트 입고 음악회 갔나 보네. 한동훈이 바바리 입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바리로 바꿨으면, 아니 바바리로 바꿨으면 대충 뭐 말이 됐을 텐데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지사 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이 보석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됐어요. 10월 13일이 구속기간이 만료입니다. 원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에요. 원래 6개월도 통으로 6개월인 것이 아니고 1차 구속기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차 구속기간이 열흘, 자, 그 다음에 또 열흘, 그래서 20일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2달 동안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구속기간 최대 연장 횟수가 3회까지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구속기간 최대치가 6개월인 거죠. 지금까지는요, 1심 재판,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1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1년, 2년씩 이렇게 붙잡아두는 황당한 사례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은 하나같이 피고인들이 무조건 1년은 채워야지 석방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는 원래 지난 4월에 구속기간이 1차 만료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석방되기 하루 전날 갑자기 법원이 영장 재발부를 하죠. 1차는 맨 처음 그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법카라든지 이런 거 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차로 구속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2차로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대북 송금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번 3차 구속영장은요,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쌍방울이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회계 자료 같은 걸 이렇게 싹 없애는데, 이 없애는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개입했다, 혹은 이화영 부지사가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증인도 없고 물증도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이 혐의가,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들통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어떤 상황으로 보나 이화영 부지사의 보석이 결정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 보석 결정 또 미뤄진 이유입니다. 자, 저는요, 재판부, 특히 판사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줄타기 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동훈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저와 한동훈 사이 민사소송이 2021년 12월쯤이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 기일이 연기가 되더라고요. 재판 기일이 한두 번 연기가 되더니 갑자기 다음 재판 기일이 언제 잡히느냐, 12월에 재판했는데 갑자기 3월 11일에 2022년 3월 11일에 다음 재판 기일이 잡히더라고. 3월 11일이 언제입니까? 3월 10일이 대선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11일에 재판이 열리겠다. 그 뭡니까? 판사가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결정 내리겠다. 이 표시죠. 정말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 이 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피 신청 안 낸 게 정말 천추의 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재판을 아무리 길게 하고 많은 주장을 해봤자 그 전부 다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거더라고요. 아니, 개새끼들이지 한마디로. 자, 그런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입니다. 벌써 1년째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지난달 26일이에요. 이달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자, 구속기간 만료를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번에 영장이 나오면 세 번째 영장이 되는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1심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검찰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다른 언론들도 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왔어요. 사실 이를 두고 판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사가 도대체 공정성이 있는 판사인가? 아니 도대체 판사로서 인권 수호라는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 그게 지 임무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강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국선 변호인 오늘 갑자기 야 너 국선 변호인 해 라고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자마자 지금 재판 참석해 라고 해서 재판에 꼬다는 보리자루를 앉혀놓고 그리고 재판을 계속 강행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박근혜도요, 왜 박근혜가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들이 다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됩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이 들어오자마자 재판을 못하니까 한동안 한 달 정도 시간 여유를 줘요. 재판을 자료 점검이나 이렇게 서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줬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기간 자체 없이 바로 재판이 강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빨리 지금 자료 검토를 끝내라는 식으로 자꾸 독촉을 하고 있어요. 판사가 개새끼죠.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기록이 몇만 장이에요. 4만 장인가 된대요. 그 4만 장인가 되는 이 재판 기록을 언제, 아니 그 변호사가 이것만 한, 이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를, 아니 다 4만 장이면요 읽는데도 한참 걸리겠다. 다 읽는데도 한참 걸릴 텐데 그걸 자꾸 빨리 끝내라고 독촉을 한다?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래도 이게 판사예요, 이게? 이게 판사야? 사실상 검사한테 끌려가는, 아니 끌려가 주는 판사인 거죠. 그러니 의심스럽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 변호인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다든지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한다든지 자료 빨리 검토 끝내라고 독촉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검사가 요구하는 거 그대로 아무런 커트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판사 정상 맞습니까? 믿을 수 있는 판사 맞아요? 자, 더 황당한 부분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그 진술을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다.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계속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 부인이든 뭐 아들, 딸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냈던 검찰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진술 조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판사가 어떻게 했다? 피고인이 한 그 얘기 내가 지금은 내가 접수 안 한대. 아니 피고인이 2번에 걸쳐 가지고 그거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또 네가 번복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의견서 접수를 밀어버려요. 벌써 2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편파 판정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이런 검사의 협박을 뻔히 쳐다봐. 이 새끼가 판사 맞아 이거? 아우 씨, 엄마야. 아우 씨, 열받네. 예, 아우 씨, 예, 승질이 나서 한 대 팼더니 죄송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우 이렇게 손이 맵네요. 예, 세게 안 때렸는데 아우. 예. 예, 아이고 미안해라. 예, 승질 나가지고, 예. 땀이 갑자기 쭉 납니다. 예, 제가 잠시, 화면을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복구가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황당한 판사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사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 판사는 그러면 과연 지금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미루는 걸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눈치를 보겠다, 상황을 봐가면서 아이고 이쪽이네, 이쪽에 붙어야겠네, 저쪽에 붙어야겠네, 이렇게 재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시죠? 예,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정치 줄타기 하는 판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벌써 1년간의 수감 생활을 했어요.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검찰의 회유와 협박, 위협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요. 부인의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검찰이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검찰 소환을 당하거나 심지어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보복과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검찰의 이런 노골적인 위협은 더 강화될 겁니다. 아니, 판사가 검찰의 이런 나쁜 짓을 노골적으로 방조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사실상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편을 안 들어주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줬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또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화영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법원은, 판사 새끼는 검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화영을 괴롭혀서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사 탄핵 대상이에요. 탄핵해야 됩니다. 이 개새끼예요, 이거. 도대체 판사가 아니라 이렇게 편파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종환 씨께서 판사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피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판사가 하는 짓이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이나 이 한동훈 검찰 정권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오늘 정도 구속영장이 나왔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잖아. 지금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윤석열은 빠르게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판사 요놈은요, 지금 이게 겁나는 거야. 검사 말대로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검찰이, 윤석열이, 한동훈이 몰리는 상황이 됐을 경우 지도 자칫하다가는 지 자리가 위험해질 것 같고 지가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눈치를 한번 보겠다. 내일 선거 결과 보고 결정 내리겠다는 거지. 왜? 13일까지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4월 13일이 구속기가 만료였는데 4월 12일 날 영장 내버렸으니까 4월 12일이면 되겠네. 하루 보고 하지 뭐.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사람은 재판을 맡겨놔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판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아니, 재판부를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나라고 우리가 탄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 이 사람 나가라고 우리가 뭐 요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는요, 지금 검찰의 압박과 고문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은 검찰의 고문과 회유와 협박과 주변 사람에 대한 이런 압박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고요. 법원이 인권의 보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의 최선봉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휴, 진짜 속 터지죠. 자, 판사를 소개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대구 경북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공법학과입니다. 사법연수원 32기. 해군 법무관 출신이네요. 자,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재판의 담당 판사가 변수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판사의 결정이 정말 더 황당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태평화협회의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저기 어디야? 쌍방울 부회장으로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오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엉터리가 된 거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오늘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이 안부수 회장을 끌어다 놓고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어떤 자료를 하나 제출합니다. 아, 이거 아니군요. 예, 자료를 하나 제출하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요. 이게 아닌데, 예. 제가 새로 작성한 게 있는데, 새로 작성한 자료가 사라져 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에서 아주 황당한 자료를 하나 제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직인을 찍어줬다, 결제를 해줬다라는 문서를 들고 와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문서가 아니고 부지사가 전결 처리하는 문서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장, 회장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서가 있고, 실무자선에서 전결 처리가 되는 문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틴하게 진행되는 거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위에까지 결제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선에서 전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남북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평화부지사니까 남북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자, 어떻게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이렇게 제안하는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지사가 전결 처리를 해도, 하다못해 과장이 전결 처리를 하더라도 전결 처리한 문서 역시 도지사의 도장이 찍혀서 나가게 되죠. 왜 윤석열도 그러잖아. 옛날에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도장 찍혀가지고 나간 그게 있는데, 이걸 윤석열 네가 몰랐단 말이가 라고 했으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래? 아, 이거 부장검사 전결이에요 라는 식으로 바득바득 우겼던 그런 문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사례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그 문서를 오늘 검찰이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시 경기도 공문인데 이 공문을 잘 봐달라 라면서 신문을 시작해요. 이 공문이 뭐였냐면요,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는 대화를 제안하는, 우리 남북한에 한번 만납시다, 이왕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초청 한번 해주세요 라는 그 공문을 보내요. 근데 이 공문이요, 아태협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태협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통일부로 가는데, 통일부에서 스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으로 전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하튼 자, 이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이 공문 내용에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쌀 10만 톤.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경기도와 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문서에는 쌀 10만 톤을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그 협의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빠져나갑니다. 이걸 두고 검사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쌀 10만 톤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는 쌍방울이 북한에 방북 대가를 제공했기 때문 아니냐. 쌀 10만 톤의 대가가 방북 대가 30억이다. 5억 정도 되죠. 쌍방울이 북한에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돈이
300만 달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5억 정도 되겠다. 35억 정도 되는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이. 자, 그런데 쌀 10만 톤을 제공을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사라진 거는 쌍방울이 이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 정도를 제공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안부수한테 묻습니다. 안부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안부수가 그건 아닐걸요 라고 했다가 검사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또 어떻게 났다? 안부수가 동의했다라는 식으로 또 기사가 납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쌀 10만 톤 제공 의사가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방북 대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비하가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새끼도 웃기고 그렇다고 답하는 새끼는 더 웃기는 새끼 아닌가? 아니 이거를 판사가 듣고 가만히 있어? 아 또라이 새끼 아니야. 자 이게 그래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 6월에 보낸 공문에는 쌀 10만 톤 제공 의사가 들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보낸 2019년 7월에 보내는 문서에는 이 의사가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걸 빠진 게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말도 안 된다고 법정에서 이랬어. 택도 한 소리 하지 말아요. 피치피치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헤이 이랬다고. 자 일단 그것도 웃기지만 액수가 안 맞잖아. 쌀 10만 톤이면 얼마다? 2천억이에요. 오늘 검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3조라 그랬대. 계산이 멍청한 새끼지 이거. 계산이 어떻게 이게 10만 톤이 어떻게 3조가 되지? 아 여하튼 뭐 3조라 치고 뭐 환산해보니까 2천억이던데 3조라 치고 3조를 받기로 했는데 북한이 개우 35억 받고 오케이 퉁치자 이랬단 얘기야? 에? 3조 검찰 표현으로 3조 정확한 환산 가치로 2천억 이걸 보내기로 했는데 그 100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오케이 퉁치자 이랬다고? 그랬다고? 북한 얘가 배임이네. 북한이 배임이네. 그죠? 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들도 되게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아니 액수 3조를 보낸다고 하다가 겨우 30억 보냈는데 그거 받고 북한이 입 다물었다고 퉁치자 그랬다고 에이 그거는 아니지 라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을 해요. 예. 지들도 대가리가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자,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자, 아나키스트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루시아님, 신진우 판사 탄핵. 예, 그렇습니다. 보채님, 산수도 못한다고 하셨고요. 재상님, 판세 신진우 대구 있찍기라고 하셨네요. 참, 별님, 북한 가서 압색해라고. 예. 아이고, 참, 요새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이게 언론에서 제대로 걸러내주는 역할만 했었어도 검찰이든 누구든 이렇게 함부로 억지 못 부립니다. 법정에서 기자들이 뻔히 들어보고 있다가 에이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고 그래 검사 새끼가 라고 기사를 그냥 써 제껴봐. 그 다음부터 검사들이 그렇게 억지를 쓸 수 있는가? 야,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느꼈던 얘기인데요.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 관계인들이나 재판 관계인들이 억지나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 억지와 궤변을 다 받아주더라.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법조인이면 이 정도 궤변 정도는 상식적으로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그 궤변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들이대는데 기가 막힌 거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네? 대검 반부패부가 왜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전국지검의 이 특수수사, 특별수사를 지휘 감독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자기가 수사를 못하지만 지휘 감독하라고 있는 게 대검 반부패부잖아요. 그런데, 예? 자, 그래서 LCT 수사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직접 수사를 했다도 포함이 되지만 예. 네가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데 왜 지휘 감독 똑바로 안 했냐 이것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1심 판사 어떤 줄 아세요? 예. 뭐라고? 한동훈이 한 번도 LCT 사건 수사를 맡은 적이 없는데 맡은 것처럼 경솔하게 경솔하고 악의적으로도 주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고. 아니 대한민국에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보라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특수수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니 왜 똑바로 안 했느냐 이 말은 네가 직접 수사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지휘 감독 똑바로 안 했느냐 이거 포함시킨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악의적이고 경솔한 표현입니까? 와 진짜 아씨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아우 씨 진짜 아니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자꾸 이해를 아우 진짜 아우 이러봐 아우 답답하네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 주장 못 합니다. 예, 한동훈이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한동훈이 한 주장이니까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이고. 애시당초에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저울 때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강한 자, 힘센 자를 위해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늘보리님, 이화영 부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신진우 판사는 편파적이에요. 이 사람한테 재판 맡기면 문제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집니다. 빨리 기피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